네, 우리 이제 대략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 권리남용 1시간 안에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그럼 쪽지 시험을 풀 수가 없으니까 먼저 우리 쪽지 시험 7회 우리 그 누락된 거 풀어보고 권리남용 나갈 수 있는 때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지 시험 7회 봅니다. 저는 취례가 없어서 핸드폰으로 보겠습니다. 괜찮죠? 자, 취례 제37조 보겠습니다. 제37조 상표 등록 출원일은 출원서가 특허청자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맞죠? 도달주의. 2번 상표 등록 출원서가 한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보완 명령을 하여야 하고 보완 명령 받은 자가 보완한 경우에는 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본다. 출원일 불인정 사유 뭐 있어요? 취성상지 한글로 기재하지 않으면 출원일 불인정 사유야. 그러면 절차 보완서 도달일을 출원일로 보죠. 출원일 늦춤. 보정이 아니라 보완이잖아. 그렇죠? 38조 1번 출원인은 특허청장이 고시한 상품에 대한 명칭만을 지정상품으로 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걸 고시 명칭이라는데 비고시 명칭도 된다고 했습니다. 2번 상품 류구분이 동일한 상품 상호간의 유사 상품으로 본다. 틀렸습니다. 류구분이 같다 해서 유사로 보는 건 아니고 다르다 해서 비유사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3번 출원인은 도매업을 지정할 수 있나요? 없죠? 너무 불명확하죠? 4번 출원인은 백편대슈를 등록받을 수 없다? 있죠? 바뀌었어. 있는 걸로. 그래서 광해 포괄명칭으로 등록 가능하고요. 5번 동일인이 유사상표를 유사상품의 사용에 대해서 이 이상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38조 1항 위반이다. 일단 동일인 간에는 선출원주의 적용 없고 동일인이 동일상표를 동일상품에 중복 출원하면 일상표의 출원주의 반하지만 유사는 반하지 않아요. 따라서 38조 1항 위반 아니죠. 6번 출원서에 동일한 상품을 중복해서 기재한 경우 38조 1항 위반으로 보죠. 7번 38조 1항이 위반된 경우 거절유인데 이의신청사유는 무효사유는 아니다. 자, 상표법에서 우리가 아직 제대로 안 배웠는데 거절유, 정보제공서, 이의신청사유는 다 똑같아. 무효사유만 달라요. 거정의가 똑같아. 그래서 거절 이유고 이의신청 이유 맞습니다. 하지만 무효사는 아닙니다. 53조 상표 등록 출원은 심사 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나 우선 심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후자는 맞고 전자는 틀리죠. 심사 청구 제도는 특허 실용신안에만 있습니다. 2번 우선 심사를 하기 위해서 출원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할 것이고 직권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맞죠? 돈 문제로 이해하면 돼. 우선 심사 신청이 10몇만 원 합니다. 근데 직권으로 해놓고 돈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고 2번 우선 심사 받고 3번 출원 공고 후 출원인 아닌 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의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면 우선심사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 틀렸죠? 특허는 어떻게 돼? 출원 공개 후 무단 실시. 상표는 출원 후 무단 사용이야. 출원 공고 후가 아니라. 심지어 출원 공고는 언제예요? 심사 착수해서 심사 거의 다 끝나고 특허 거절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심사 착수했는데 무슨 우선 심사 신청이에요? 안 되죠? 틀렸습니다. 4번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출원 우선 심사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 틀렸죠?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하는 경우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나라 출원이 일국 출원이야. 우리나라 출원을 기초로 외국에 조약 우선권 주장해서 나갔을 때 우리나라 출원을 우선 심사 해주겠다라는 거죠. 변경 출원 보겠습니다. 상, 단, 증, 업 가능하다? 틀렸죠? 상, 단, 업, 상, 단, 증 상호간에만 가능하죠? 업무표상 빠져야 되고 지표단, 지표증은 어느 경우나 다 안 되고 업무표상도 안 되고 2번 추가 등록 출원을 상표 등록 출원으로 변경할 수는 있죠? 하지만 거꾸로는 안 되지? 일방통행이죠? 3번 변경 출원하는 경우 원출원 취약 안주 특허랑 똑같아요.
분할 출원 봅니다. 1번 분할 출원의 출원일은 원출원의 출원 1로 소급되는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은 분할 출원 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죠? 특허도 그렇게 하잖아. 우선권 주장하는데 소급표로 인정해버리면 우선권 주장할 수 없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소급표 인정하지 않습니다. 2번 분할 출원이 거저 결정된 경우 원출원도 거저 결정될 것이다. 틀렸죠? 독립적입니다. 3번 상표 등록 출원이나 출원을 분할함에 있어서 유사상품 함께 분할해야 된다. 틀렸죠? 분할 이전은 함께 가야 되는데 주체 변경 없는 분할은 그런 제한 없다라는 거고요. 4번 출원인은 지정상품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유사상품 함께 분할하여 이전해야 되고 위반되면 거절 이후 무효사유. 맞죠? 5번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을 분할하는 경우 유사상품 함께 분할해야 된다. 틀렸죠? 주체 변경 없잖아. 이런 제한 없고요. 6번 상표권자는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라도 지정상품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예요? 무효심판이 청구될 수 있지. 그럼 무효심판 확정 전까지 분할할 수 있죠. 7번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유사상품 함께 분할하여 이전하여야 되고 위반하면 무효사유다. 틀렸죠? 취소사유죠. 등록 전 하자면 거정의무, 등록 후 하자면 취소사유. 그렇죠? 분할 이전은 거정의무, 취소사유 다 해당해. 근데 그게 등록 전이면 거정이유, 거정의무, 그리고 등록 후에 하자 생겼다 하면 취소사유입니다. 기출지문. 원출원의 지정상품이 포괄명칭으로 된 경우 그 명칭을 구체적인 상품으로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죠. 포괄명칭을 세부명칭으로 분할 허용되고. 두 번째, 출원의 분할은 40조, 41조 보존 가능한 기간에 할 수 있다. 맞죠? 삭제 보존 함께 가게 됩니다. 보통은. 자, 조약 우선권 보겠습니다. 1번.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이자는 이 이상 1국 출원을 기초로 할 수 있다. 이거 뭐라 그래? 복합우주 이렇게 하죠. 복합우주. 따라서 상품마다 소급되는 날이 다를 겁니다. 판단 시점이 소급되는 날. 참고로 특허, 상표는 국내 우주 없습니다. 조약 우주만 있어요. 국내 우주는 특허, 실용신안에만 있습니다. 2번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정상품의 1국 출원 지정상품 모두 포함. 틀렸죠? 부분우주 되지? 부분우주. 3번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출원서의 그 취지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출원 연월을 기재해야 되고 반드시 출원과 동시에 해야 한다. 맞죠? 출원과 동시에 취지 기재하고 증명서를 내야 돼. 취지 기재하고 우선권 주장해야 합니다. 연월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4번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 틀렸죠? 3개월이죠. 특허는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이죠. 상표는 출원일부터 3개월입니다. 5번 명문의 규정에 의해서 조약에 따른 우선권 중의 효과를 35조만 인정하고 있죠. 상표법은. 하지만 나머지 조문도 소급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파리조약 4조 B를 근거로 한다. 이렇게 봤고요. 기출지문.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및 증명서를 제출의 경우와 출원시 특례 적용 취지 및 증명서를 제출은 출원일의 소급표로 인정하지 않고 분할 출원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죠? 절차적인 부분은 소급표로 인정하면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소급표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표 등록 출원 시 출원서의 우선권 주장 취지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과 출원 연월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정할 수 있다. 틀렸죠? 출원과 동시에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동맹국 출원의 무효, 취하, 포기 또는 거절 확정된다는 이유로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정규성이죠. 일국 출원의 내용은 정규성만 갖추면 돼요. 출원일만 확보되면 됩니다. 마지막,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하였으나 우선권 증명서를 제출기간 도가했다. 그럼 그 자체로 거절? 틀렸죠? 증명서를 안 냈으면 그냥 우선권 주장 효력이 없는 것 뿐입니다. 마지막, 출원시 특례입니다. 1번, 47조의 출원시 특례에 따라 출원 1 소급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박람회 출품 1부터 6개월 이내 출원, 맞죠? 2번, 47조 출원시 특례에 따라 출원 1 소급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원시 그 취지를 기재해서 주장하고 주장하지 않으면 보완할 수 없다? 맞죠? 출원과 동시에 해야 되고요. 3번, 47조 출원시 특례에 따라 출원 1 소급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출원 1부터 3개월 이내 증명서류? 틀렸죠? 30일이죠. 조약우주는 3개월, 출원시 특례는 30일입니다. 4번, 46조, 47조, 즉 조약우주 출원시 특례 동시 주장하는 경우 박람회 출품일부터 6개월인지 여부는 소급된 날이 아니라 실제 출원일 기준으로 해야 되죠. 안 그러면 6개월이 계속 늘어날 수 있어. 됐습니다. 그래서
쪽지 시험 치료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오전에 8회, 오전이래.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오늘 드린 거 말고 지난 시간에 이의 신청까지 다 끝났어요. 출원 절차. 그래서 쪽지 시험 8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쪽지 시험 8회를 안 가져와서 핸드폰을 열고 봐야 되는데 참 강사가 앞에서 핸드폰 열고 있는 게 좀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쪽지 시험 8회 상표법입니다. 상표법.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역삼에서 공부하시나요? 제가 그 설문조사 보내주셨는데 그 매칭이 안 돼. 얼굴이랑 이름이랑. 역삼 하시고 역삼에 공부하세요? 안 하고. 그때 달라요? 카페에서 하실 때 있고. 그분이시구나. 오케이. 역삼 공부하세요? 오케이. 역삼 일비스 독서실 쓰시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룹 설정할 때 좀 같이 좀 묶어드리려고 현장 주로 오시는 분들 위주로. 자, 보겠습니다. 먼저 9회? 9회 아닌데? 8회죠. 8회. 그냥 이렇게 봐야겠다. 죄송합니다. 자, 이거 제 거 하나 또 따로 뽑아달라기 좀 그래갖고 이렇게 했어요. 자, 쪽지시험 8회 자진보정입니다. 1번 출원 공고 결정 전에 보정은 거저 결정 불복 심판 청구하고 1개월? 아니죠. 30일이지. 1개월이랑 30일 달라요. 우리 기간에 계산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 1개월로 정하면 역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1로 정하면 자연적 계산 방법에 의하기 때문에 날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자, 2번 출원 공고 결정 전에 보정은 거저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 단계에서 거절이후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에는 물론 절차 계속 신청에 따른 기간에도 보증할 수 있다. 거절이후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 기간에 보증할 수 있죠. 맞죠? 근데 그 의견서 제출 기간에 의견서 못 냈어. 그럼 절차 계속 신청 제도라고 있다 그랬어. 그럼 그 기간이 결국은 추가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또 보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출원 공고 결정 전의 보정은 최초 상표 등록 출원과 비교했을 때 그 요지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맞죠? 40조 보정은 요지 변경 아니어야 되고 41조 보정은 요지 변경이 아니면서 플러스 알파 더 있죠? 그게 뭐야? 거절 이후에 한정된다거나 이의 신청 이후에 한정된다거나 그런 게 있죠. 플러스 알파 없는 경우도 있지. 41조 보정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 없는 경우도 있잖아. 그게 뭐야? 재심사 청구 기간에 보정하는 경우 플러스 알파 없었죠. 따로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4번 출원 공고 결정 후에 보정 41조 보정을 말해요. 은 최초 상표 등록 출원과 비교했을 때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표 및 상품을 보정할 수 있다. 틀렸죠? 41조 보정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출원 공고 결정 전의 보정 40조 보정과 후의 보정 50조 보정을 하여 받아들여지면 보정된 내용으로 상표 등록 출원된 것으로 본다. 세 글자 소구표. 소구표는 있지만 조심할 거 규정은 없어요. 법은 없지만 해석상 소구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6번 상기 5회 보정의 효과는 명문의 규정 틀렸죠? 해석상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7번 심사관은 보정이 요지 변경으로 인정되면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맞죠? 특허는 조금 다르지? 특허는 특허법 47조 1항 본문 1항 1호 시기 보정은 보정 각하 안 하죠? 무조건 보정 각하 안 해. 보정 받아주고 최명도 벗어나면 거절이후 통지하죠. 최후 거절이후 통지가 되겠지? 그리고 47조 1항 2호 3호 시기 보정이 요지 변경이 신규사항 추가면 보정 각하 하는 거고. 하지만 상표는 보정 각하 무조건 하는 거야. 40조 보정도 그렇고 41조 보정도 그렇고. 8번
출원 공고 결정 후 보정에 대해서 보정각하 결정이 있으면 출원인은 보각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특허법은 보각결정 불복심판 없고 상표법은 보각결정 불복심판 있죠? 특허법은 보정각하에 어떻게 다퉈? 계속 복습하는 거야. 거부심 가서 다투는 거죠. 그렇죠. 거부심 가서 다투는 거야. 상표법도 41조 보정에 대해서 보정각하되면 거부심 가서 다투는 거예요. 40조 보정에 대해서만 보각결정 불복심판이 청구되는 겁니다. 항상 비교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려. 물론 저랑 특상디 다 끝나고 한 7월 요쯤에 상호 비교할 건데 미리미리 해주자고요. 우리가 같이 하는 거니까. 이거 뒤로 미루잖아? 계속 나를 괴롭히고 연말로 갈수록 나중에 해야지 하면 이거 발목 잡는다니까. 미리미리 해줍니다. 생각 안 나면 항상 복습을 해야 돼. 제가 상표 기본 강의인데 왜 특허법 데일리 테스트를 하는지 좀 이해를 해주세요. 계속 갈 거야. 11월까지 특허하고 상표하고 디자인하고 계속 갈 거예요. 12월부터 이제 좀 각자 좀 해줘야 되니까 11월까지만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그냥 해달라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우리 이거 끝나고 기본 강의 끝나고 중급한 다음에 기출을 한 1000문제 볼 거예요. 1000문제라는 게 특상기 다 합쳐서 25년치 하면 1000문제가 되거든. 그거 볼 거고 그리고 그 6월인가 7월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매달 모의고사 문제를 드릴 거예요. 40문제씩. 그거는 이제 기출 아닌 걸로 40문제 해가 구성해서 그럼 6개월 정도 본단 말이야. 7개월 정도? 그럼 280문제 정도 돼요. 그럼 1280문제, 1300문제 정도 된단 말이에요. 충분해요, 그걸로. 딴 거 안 봐도 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저희 지금 그것도 하잖아. 쪽지 시험도 하지, 데일리 테스트도 하지. 충분하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어, 8번까지 했죠? 9번 볼게요. 출원인은 보각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해야 한다죠. 반드시 중지해야 돼. 취지가 그렇잖아. 그렇죠? 재량이 아니라 기속이라는 겁니다. 이걸 문제를 풀어보고 틀려보고 기본서를 보고 요약서를 봐야 효과가 있어요. 문제를 물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아끼지 말고 미리 풀어보고 내가 공부 방향성 잡고 이거 안 틀려보면 여기 조심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 모르고 기본서 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효과가 좀 떨어져. 그래서 항상 문제 먼저 풀어보고 문제 풀 거 없는 상황이 좋은 거예요. 나중에 못 풀어 이러지 말고 풀어보세요. 계속. 핸드폰으로 보니까 어디까지인지 9번 했고요. 10번 상표권 설정 등록 후에 출원 공고 결정 전 보정이 요지 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40조 보정이네요. 그 상표 등록 출원은 보정서를 제출한 때 출원한 것으로 본다. 출원일 누춤이죠. 40조 보정은 출원일 누춤. 41조 보정은 출원일 누춤이 아니라 보정 전 출원이 등록된 걸로 봐주죠. 41조 보정은. 바로 있나? 11번 설정 등록 후 출원 공고 결정 후 보정이 요지 변경인 것으로 인정되면 그 출원은 보정서를 제출한 때 출원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정 전 출원이 등록된 걸로 봐주죠. 이거 이해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해하면. 12번 지정 상품의 감축은 요지 변경이 아니므로 일부를 삭제하는 보정은 가능하지만 삭제한 상품 다시 추가도 가능하죠. 상품 삭제하는 거 가능하고 보정이 2번 있는 거야. 보정 처음에는 상품 삭제했어. 두 번째 보정에선 삭제한 거 다시 추가했어. 하지만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13번 상품 중 포괄 명칭은 그대로 두고 그 포괄 명칭에 속하는 상품에 대한 개별 상품에 대한 명칭을 추가하는 것도 유지 변경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상품에 의류가 있었던 거야. 의류에다가 바지 추가하는 거 괜찮다라는 겁니다. 14번 요지 변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범위 틀렸죠? 항상 동일이야. 소급표가 인정되려면 항상 동일이어야 돼. 15번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는 요지 변경이 아니다. 맞죠? 감오불삭에서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는 요지 변경 아니다. 부기적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요?
식별력뿐만 아니라 외형상 비중도 함께 고려하는 거죠. 따라서 부기적 부분이 아닌 성질 표시를 삭제하는 건 요지 변경입니다. 직권 보정 보겠습니다. 직권 보정. 1번 심사관은 출원 공고할 때 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직권 보정할 수 있다. 출원 공고 누가 해요? 자, 볼게요. 구두로 할게요. 출원 공고 결정 누가 해? 심사관. 결정 등본 송달하고 출원 공고 누가 해? 특허청장. 그럼 직권 보정 누가 해요? 심사관. 그럼 직권 보정 언제 해야 될까? 출원 공고할 때가 아니라 출원 공고 결정할 때 하는 거죠. 출원 공고 결정할 때. 틀렸고요. 2번 심사관은 상품 또는 류구분뿐만 아니라 출원서에 적힌 사항에 대해서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맞죠? 과거에는 지정상품 또는 류구분으로 한정돼서 규정됐는데 이게 넓혀졌어요. 뿐만 아니라 출원서 기재사항 전부 보정할 수 있도록. 출원서 내에 상품 및 류구분이 있는 겁니다. 출원서 내에 지정상품 류구분이 다 있는 거야. 3번 출원인은 직권보정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심사관한테 낼 건 아니죠. 심사관이 잘못했으니까 위로 가야지. 특허청장한테 가야죠. 4번 출원인이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직권보정하고 거절이 없으니까 출원공고 결정한 거거든. 출원공고 결정도 없었던 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유효하다 틀렸습니다. 손실보상 청구권 보겠습니다. 제가 손해라는 단어와 손실은 다르다 그랬어. 손해는 위법성이 있을 때 표현을 쓰는 거고 손실은 위법성이 없으나 특수한 권리일 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 자체 1차 시험에 안 나와. 하지만 2차 시험에서 여러분들 답안지의 퀄리티를 좌우해요. 법률 용어 명확하게 합시다. 용어가 그러니까 법률 용어가 다르게 쓰이는데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경우는 분명히 구별해줘야 돼. 솔직히 저는 여태까지 보면서 아직도 어느 경우는 신청, 어느 경우는 청구 이렇게 하거든? 이게 왜 다를까 좀 의문이긴 해. 그런 건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 필요 없는데 손해, 손실 이건 기본적인 거거든. 자, 특허는 보상금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죠. 상표는 손실보상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고 1번 손실보상 청구권은 출원인에게 인정되는 특수한 권리로서 물권적 청구권 틀렸죠? 채권적 청구권 민법 안 끝나신 분 있어요? 안 끝났어? 시작한다. 오늘 내일 상담 있고 수요일날 좀 얘기 좀 합시다. 수요일날 상담 좀 합시다. 민법 안 끝났다고? 아 작년에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럼 됐어요. 그럼 수요일날 상담 취소. 나 깜짝.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 인적사항을 좀 적고 있어요. 기억을 못해갖고 이름이랑 뭐 상황들 좀 적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은 제가 이름이랑 얼굴이랑 매치가 안 돼갖고 별명으로는 매치돼요. 임시완, 피오. 그렇고 어디까지 했나? 물권적 청구권 아니죠. 우리 민법에서 소멸시효,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돼요? 안 되죠. 물권 소멸시효 없고 채권만 소멸시효 적용되잖아. 그런데 특허에서 배웠듯이 상표에서 배웠듯이 손보청 또는 보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적용의 대상이죠. 소멸시효 기간이 어떻게 되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법정대리인이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렇게 돼 있죠. 민법은. 그렇죠? 민법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그리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 특허랑 상표에서 준용하면서 바꾸죠. 어떻게? 설정 등록일부터 3년. 그러면 상표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불법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즉 침해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그리고 침해 행위라는 단어 좋지 않다. 무단 사용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그리고 설정 등록일부터 3년 중 빠른 날에 죽는 겁니다.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권리 행사했으면 안 죽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권리 위에 잠자고 있을 때만 죽는 거예요. 소멸시효 적용되니까 당연히 채권적 권리라는 겁니다. 2번 손실보상 청구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무단 사용자에 대한 서면 경고를 해야 되는데 무단 사용자가 악의인 경우에 경고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 특허는 그렇지. 특허는 무단 실시자가 출원 공개된 걸 알고 있으면 서면 경고 필수 아니죠.
하지만 상표는 무조건 서명 경고 필수라는. 왜? 출원 공고 없으니까. 출원 공고 후에는 바로 서명 경고하면 되고 출원 공고 전에는 출원서 4번을 제시해서 서명 경고하면 되죠. 3번 고의 또는 과실로 출원 상표와 동일 유사 상표를 동일 유사 상품에 사용한 자에게 서명 경고하고 향후에 손실보상 청구권. 틀렸죠?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4번 손실보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이 설정 등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맞죠? 조심해야 돼. 여기 단어가 손실보상 청구권이 행사라는 단어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여기 발생이라 그러면 틀려. 손실보상 청구권 언제 발생해? 내가 서명 경고했는데 상대방이 무단 실시해서 나한테 업무상 손실이 발생되면 그때 발생되는 거야. 설정 등록 전에 발생되는 거예요. 단지 그 행사를 설정 등록 후에 할 수 있을 뿐이야. 그렇죠? 발생이 아니라 행사라는 겁니다. 행사. 5번 손실보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에게 업무상 손실이 발생되어야 하므로 출원인이 출원상표와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해. 틀렸죠? 이게 특허랑 다른 거지. 특허는 특허 출원인이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지 않아도 출원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지 않아도 왜? 특허 발명은 특허받은 발명을 말하니까 출원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지 않아도 제3자 무단 실시로 인해서 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즉 출원인이 사업을 안 해도. 근데 상표는 창작적 가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선택의 표지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출원인이 적어도 출원 상표를 지정 상품에 써야 돼. 그래야 손실이 있다고 봐요. 그러려면 출원 상표를 지정 상품에 써야 된다라면 유사는 빠져야 되는 거야. 상대방은 유사 영역에서 무단 사용할 수 있어. 그거에 대해서 손보청 행사할 수 있는데 출원인은 자기 동일 영역에서 써야 돼요. 그래야 손실이 발생했다 봅니다. 이게 상표법 특유 논점이에요. 6번 손실보상 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독립적이죠. 7번 무단 사용자가 서명 경고를 받고 더 이상 무단 사용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보청을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서명 경고했는데 그만할게 라고 하면 더 이상 손실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8번 등록 상표에 무효 심기로 확정되는 경우 손보청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자,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되거나 거절 결정 확정되면 손보청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출원이 등록되었다 해도 무효 심기로 확정되면 손보청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무효 사유가 원시 무효여야 돼. 후발 무효는 손보청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출 지문 첫 번째. 왜 이렇게 많지? 8을? 많네. 기출 지문 첫 번째. 손실보상 청구권은 제3자에게 공시의 의미를 갖는 출원 공고가 있은 후에 반드시 서명 경고를 하여야 발생하고 출원 공고 있기 전에 발생할 수 없다. 틀렸죠? 출원 공고 전에도 서명 경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출원인은 서면에 의한 경고 후 상표 등록 결정 등본 송달 받은 날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당일 상표 사용에 대한 업무상 손실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을까? 출원해요. 출원 공고됐어. 등록 결정돼요. 등록료 납부하면 설정 등록되겠지. 설정 등록 전까지 보호해주는 거야. 따라서 등록 결정 등본 송달 받은 날까지가 아니라 설정 등록 받은 날까지가 되는 거죠. 설정 등록 받은 날. 틀렸죠? 세 번째, 손실보상 청구권은 여기 나오네. 설정 등록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제3자가 출원 상표를 사용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시효로 소멸한다. 둘 중 빠른 날에 소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설정 등록일부터 3년은 뭐 명확한데 제3자가 출원 상표를 사용한 날부터 10년은 그럼 출원 상표를 사용한 날이 레인지가 있을 거잖아. 출원이 여기 출원이 있고 여기 등록이 있으면 제3자가 여기서 무단 사용을 해. 여기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단 사용한 건, 여기서 무단 사용한 건, 여기서 무단 사용한 건 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제일 처음부터 10년이 아니라 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특허 기출문제. 특허 1차 기출문제. 마지막
기출. 손실보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성격을 가진 정지조건부 준물권적 권리, 채권적 권리고요.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해제조건부죠. 민법에서 정지조건 뭐예요? 해제조건 뭐예요? 다 알아야 돼. 조건과 기한에서 조건 배우잖아.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고,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해제되는 거죠. 그래서 해제조건부 권리야. 해제조건부 권리. 뭘 해제조건으로 하나요?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거의 결정 확정, 무효 신규 확정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잖아. 이게 해제조건부라는 겁니다. 해제조건부. 이의신청 봅니다. 이의신청 내년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세요. 이게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줄었어. 무조건 나온다고 보세요. 2개월에서. 1번 이해관계에는 출원 공고가 된 상표 등록 출원의 거절료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거 실제 시험장에서 보면 세모로 보는 거야. 세모로. 아셨어요? 상대적으로 봐. 누구든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정확하게는 세모예요. 정확하게. 예,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 누구든지. 2번 이의신청은 출원 공고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30일 좋다. 그쵸? 근데 출원 공고 결정이 있는 날부터가 아니라 출원 공고일이야. 심사관이 출원 공고 결정해요. 결정 등본 송달 특허청장이 해. 그리고 출원 공고하는 거야. 이게 뭐 한날 1시에 될 수도 있는데 이론적으로. 근데 저는 그런 경우 못 봤어. 전 그런 경우 못 봤어요. 출원 공고 결정이 있고 그날 보통 결정 등본 송달하는 것 같아. 제 경험상. 그리고 나서 한 4일 있다, 4일에서 5일 정도 있다가 공고되는 것 같아요. 법적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튼 순서가 출원 공고 결정, 결정 등본 송달, 출원 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 줘야 돼. 이게 잘못 빼면 한 큐에 된다라고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제가 다른 거 다 보거든, 강사님들 거. 그렇지가 않아. 다 이렇게 좀 따로 된다라는 겁니다.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4, 5일은. 그냥 제 경험칙상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4, 5일도 아닌 것 같아. 한 3일?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주말 끼면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절대적이진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출원 공고 결정, 출원 공고 결정 등본 송달, 출원 공고 이 순서라는 거. 순서만. 자, 3번. 이의 신청 기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연장할 수 없다. 맞죠? 법정 기간 연장 불가. 예외 연장 가능. 특허 기준, 거부 신청구 기간, 상표 기준, 거부 신청구 기간, 보각 결정 불복 심판 청구 기간, 하나 더. 이의 신청 이유 등의 보정 기간. 세 가지만 연장 가능한 법정 기간. 나머지 다 불변 기간. 4번. 이의 신청인은 이의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에 적은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을까? 이의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디자인은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기본서에 살짝 적어놨어. 맞죠? 살짝 적어놔서 이의 신청한 날부터 30일. 디자인은 그렇게 돼. 상표는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 그냥 외워야 돼. 없어요. 다른 이유 없어. 5번. 이의 신청 이유 등의 보정 기간은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해서 30일 이내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맞죠? 한 번 더 연장되지. 교통이 불편하면 1회 30일 더 주죠. 그렇죠?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하면 돼요. 6번. 이의 신청은 심사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된 심사관 합의체에서 심사 결정, 무조건 3명. 심판은 3명, 5명. 이의 신청은 무조건 3명. 7번. 심사관 합의체는 이의 신청에 대해서 출원인이나 이의 신청인이 주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원이나 이의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그래야 절차 보장이 되겠죠. 직권 심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인이 식별력 없음을 이유로만 이의 신청을 했어도 심사관 합의체는 34조 부등록 사유로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8번. 심사관 합의체는 둘 이상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할 수 있다. 맞죠? 이거 출제 포인트가 어딜까? 할 수 있다야.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거 조심해주고. 7번도 출제 포인트 어디예요?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근데 이해하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9번 심사관 합의체는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유 등의 보정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심사관 합의체는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유 및 틀렸어. 이유 나 증거야. 이유 나 증거. 이유 나 증거 어느 하나라도 안 내면 각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틀려봐야 기본서 볼 때 조심하면서 본다니까. 문제를 아끼려 하지 마세요. 민법도 마찬가지고 산재도 마찬가지예요. 자, 민법 초시생분들은 기본 강의 끝날 때까지 뭐 문제 풀 필요 없어. 근데 기본 강의 끝나잖아? 그럼 계속 문제랑 같이 가주셔야 돼요. 김동준 교수님 기본 강의가 문제집이 뭐 한 8월에 나오시나 9월에 나오시나 좀 그럴 거예요. 우리 진입 빠르니까 작년 거 해서 미리 보면 돼. 작년 거 해서. 아니면 기출문제 모은 문제집도 많거든요. 찾아보면 그런 거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속도가 빠른데 예를 들어 저도 마찬가지고 제 속도가 여러분들 속도보다 느리다. 강의 속도가. 그럼 작년 거 찾아서 보면 되는 거야. 근데 2학년 산재는 오래게 좀 좋긴 해. 그리고 제가 느리진 않으니까 빠르니까 따라오시면 될 건데 혹시 민법이나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본인의 스케줄이 더 빠를 수 있어요.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작년 거 보면 돼. 작년 거 책. 그리고 올해 바뀐 거 좀 체크하면 되죠. 그리고 8번, 9번, 10번. 심사관은 직권으로 거저 결정할 경우에는 이의 신청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결정하지 아니한다. 맞죠? 여기 제가 조문 보면서 조심해달라 그런 게 여기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냥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안 한다는 거야 그냥. 11번 이의 신청에 대해서 그 결정 그 자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 이거 조심해야지. 이의 신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방법은 있어. 출원인은 거불심, 이의 신청인은 이해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무효심판으로 다툴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요 지문은 결정 그 자체, 이의 결정 그 자체에 불복 안 된다라는 거죠. 기억나세요? 출원했어, 이의 신청했어. 그럼 두 개 절차가 있는 거야. 출원 절차, 이의 신청 절차. 출원에 따른 어떤 등록 결정, 거저 결정 나올 거고 이의 신청에는 어떤 결정이 나와? 이의 결정이라는 게 나와. 이의 결정. 거기에 대해서 불복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해서 쪽지 시험 마무리하고요. 기본 강의 진도 나가겠습니다. 쪽지 시험 9회입니다. 첫 번째 쪽지시험 9회, 상표법 1차 기본강의 쪽지시험 9회입니다. 첫 번째, 거절결정 등록결정 보겠습니다. 1번, 심사관은 출원에 거절료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결정해야 된다. 이 경우 출원된 상품 일부에만 거절료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료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거절결정한다. 맞죠? 부분거절제도, 출원 일체 원칙 폐기되었습니다. 2번, 심사관은 출원의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결정하여야 하고 반드시 서면, 당연하지. 등록 결정 서면으로 해야 되겠죠? 3번, 심사관은 출원된 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료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료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거절료 통지하고 거절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거절료가 없는 상품의 등록 결정 틀렸죠? 거절 이유가 있는 상품의 거절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 등록 결정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틀렸고 4번 심사관은 상표 등록 여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등본을 출원한테 송달 누가 해요? 특허청장이 한다. 특허청장이. 그 다음 거 직권재심사 재심사 청구. 특허에도 있는 제도죠. 특허는 특허 결정 받고 재심사 청구하거나 거절 결정 받고 재심사 청구하거나, 직권재심사는 특허 결정 받고서 직권재심사 하는 거죠. 심사관이. 상표는 직권재심사는 똑같아. 등록 결정이 있어야 직권재심사 하는 건데 재심사 청구는 등록 결정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 못하고 거절 결정에 한해서 재심사 청구할 수 있죠. 자, 봅니다. 1번 거절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 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에 연장된 기간, 즉 3개월 플러스 알파 내에 그 기간 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출원인은 필요에 따라 상표 또는 상품을 보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지. 재심사 청구는 보정이 필수고 의견서는 임의입니다. 임의. 실무상 서식을 이해하면 돼요. 재심사 청구서 따로 없고 보정서 있고 하단에 재심사 청구 취지 기재하는 거죠. 2항 출원인은 재심사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3번 심사관은 등록 결정한 출원에 대해서 명백한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다시 심사할 수 있다? 직권재심사인데 어떻게 신청을 하겠어? 직권재심사죠?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4번 심사관은 등록 결정한 출원에 대해서 직권으로 재심사하려면 등록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맞죠? 재심사 청구랑 직권재심사 효과가 다르잖아. 재심사 청구하면 거절 결정 취소하는 게 아니라 취소 간주되는 거고 직권재심사 하려면 취소 간주되는 게 아니라 등록 결정을 취소해야 되는 액션이 필요한 거죠. 다른 거야. 자, 5번 심사관은 거절 결정한 출원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심사해서 상표 등록 말도 안 되죠? 커플링이 잘못됐지? 거절 결정, 재심사 청구, 등록 결정, 직권 재심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 왜 1번이 나오니? 등록료 등 1번 상표 설정 등록, 갱신 등록, 추가 등록 받으려는 자는 이외로 분납할 수 있다. 분납 대상, 분상갱. 분납은 상표 등록, 갱신 등록만. 됐죠? 추가 등록은 안 돼. 분납이. 전환 등록은 납부하지 않아요. 애초에. 분상갱. 틀렸고. 갱신 등록 제도 보겠습니다. 1번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도 갱신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개정법. 2번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또는 만료 6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등록됐으면 등록일부터 5년 이내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제척기간 적용되는 무효사유죠. 제척기간 적용되는 무효사유 117조에서는 16호, 34조 1항, 6, 7, 8, 9, 10, 16호, 35조 전환등록 신청에서는 시기, 갱신등록 신청에서는 시기 요게 저체크기간이고 나머지 다 제척기간 없어요. 무효심판은. 3번 존속기한 갱신 등록이 된 경우 새로운 권리가 발생된 신권리 발생설 틀렸죠. 권리 연장설이죠. 4번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하면 갱신 등록 되기 전이라도 갱신된 것으로 간주 되죠. 그래서 갱신 등록 신청의 효과는 뭐야? 갱신 간주. 신청해서 등록되면 효과 뭐야? 원 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이죠. 또는 원 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날이 지나면 효력 발생이지. 같은 말 바로 나오네. 5번 갱신 등록되면 효과는 원 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날이 아니고 그 날이 지나면 또는 다음 날에. 틀렸네요. 6번 존속기한 갱신 등록료는 2회로 분납할 수 있고 1회차만 납부한 게 5년 갱신. 틀렸죠? 분납해도 무조건 10년 갱신이야. 2회차 등록료를 안 내면 5년이 지나면 소멸할 뿐 그 5년이 지나면 계산할 때 조심해야 되고 갱신 등록일부터 5년이죠. 7번 등록상표의 2회 존속기간의 갱신 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1회 갱신 등록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1회 갱신 등록이 무효가 되면 2회 갱신 등록도 없는 게 되죠. 왜? 권리 연장설. 8번 등록상표가 부적법하게 소멸 등록된 경우 회복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시트리 사건. 맞죠? 소멸 등록됐다 해서 상표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야. 확인적 성질이 있고 부적법하게 소멸 등록됐으면 회복 등록 신청하면 회복 등록을 해줘요. 회복 등록의 효과는 뭐야? 소멸 등록이 없었던 것처럼 해주는 거야. 9번 등록 상표가 소멸되면 상표권은 소멸하나 다시 회복 등록이 된 경우에는 회복 등록이 된 때부터 존속기간 진행되는 거 아니죠? 소멸 등록도 존속기간에 영향 없고 회복 등록도 존속기간에 영향 없으니까 소멸 등록되든 회복 등록되든 존속기간 만료기간 픽스되고 갱신기간도 픽스된다 그랬어. 시트리 사건. 9번 등록상표가 소멸 등록되면 상표권은 소멸하나 다시 회복 등록되면 회복 등록이 된 때부터 존속기 진행. 이건 또 읽었죠? 10번 다시 볼게요. 10번 상표 등록 취소 심결의 확정으로 소멸 등록이 이루어지고 확정된 취소 심결이 부적법하여 무효인 경우 정말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랬어.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 상표권자가 존속기간 갱신으로 신청 기간을 경과한 경우라도 회복 등록 신청하고 갱신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회복 등록하고 갱신 등록할 게 아니라 회복 등록하고 존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멸 등록해야 되겠죠. 그렇죠? 갱신 등록 신청 어떻게 해야 돼? 거부해야 되지. 이퀄 반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틀렸네요.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표권의 존속기한 갱신 등록 신청은 상표권자만 할 수 있어요. 전용 사용권자는 못해. 물론 상표권자가 갱신 등록 신청했는데 갱신 등록료를 안 내. 그럼 전용 사용권자가 이해관계인 입장에서 대납할 수 있겠죠. 특허에서 배운 거잖아. 그건 되는 거야. 하지만 갱신 신청은 상표권자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상표권의 존속기한 갱신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설정 등록에서 발생한 상표권은 갱신되기 전 존속기간이 종료했을 때 소멸을 한다. 맞죠? 갱신 등록이 무효가 되면 얘는 후발무효 없거든. 갱신 등록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는 거야. 그럼 원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살아있다. 그 다음날 죽겠죠. 그 다음 거 추가 등록 제도 1번 등록 상표에는 상품을 추가할 수 있고 출원 상표 추가할 수 없다? 틀렸죠? 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2번 지정 상품을 추가할 때는 원 등록 상표에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추가해야 아니죠? 제한 없어요. 굿즈 서비스 다 제한 없고 류구분도 제한 없어요. 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3번 추가 등록된 지정 상품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원 등록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맞죠? 합체되는 거. 이거 빼고 다 독자성이라고 했어요. 이거 빼고 다 독자성. 따라서 4번 추가 등록 출원이 거절 확정돼도 원 출원엔 영향이 없고요. 5번 추가 등록 출원이 등록된 경우 새로운 등록번호 부여될 거면 뭐하러 추가 출원합니까? 원 등록 상표 합체시키기 위해서 등록번호는 only 원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어서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제도 1번 전환 등록 신청은 만료 전 1년, 만료 6개월. 2번 전환 등록 신청이 취하되거나 신청이 거절 확정되거나 신청 기간의 존속 기간 경우에는 신청 기간의 만료일에 속하는 존속 기간 만료일에 상표권을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소멸하는 거죠. 물론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그 다음날 소멸한다. 다 다음날이야. 다 다음날. 하나 빼고. 전환 등록되는 날 소멸한다. 그것 빼고는 다 다음날이에요. 다 다음날. 3번 전환 등록 대상이 되는 지정 상품으로서 신청서에 적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신청서에 적은 상품이 전환 등록되는 날 소멸하는 거 맞죠? 이건 전환 등록된 날 소멸하는 거. 다만 전환 등록이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면 존속기간 만료일에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소멸하는 거지. 이건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문제를 풀어보고 틀려보고서 기본서를 보고 조문을 볼 때 거기 조심해서 보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 법학은.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초시생 기준은 일단 저랑 특성지 같이 하면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일부러 그래서 문제를 드리는 거야. 처음부터 기출문제 풀기 너무 부담스러워요. 힘들고 또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실력 쌓아 드릴 테니까 1, 2, 3, 4, 5, 6은 그냥 제가 드리는 1, 2, 3 기본 디자인 기본 강의, 상표 기본 강의지만 디자인 기본 강의 끝날 때까지 제가 드리는 문제만 풀어. 초시생 기준.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우리 기출문제 풀 때 또 기출문제 또 풀고. 기출문제 풀고 나서 뭐 할 거야? 우리 모의고사 할 거예요. 매달 새로운 문제.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제시는 제 강의를 기다리지 마세요. 제시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더 하는 거야. 기출문제 같은 거. 초시생 기준 말씀드린 겁니다. 제시는 다 풀어, 다. 할 수 있으면. 물론 그 다른 과목 상황 봐야 되겠지. 뭐 자연과학 이런 것들 다 상황 봐서 보시면 되겠고요. 상표권 효력 보겠습니다. 효력. 5질문 남았네요. 1번 등록 상표의 존속 기간을 상표 등록 출원이 있는 날부터 설정 등록 후 10년이고 기간을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틀렸죠? 설정 등록일부터 10년인 거지. 출원일부터 아니고. 그렇죠? 특허처럼 적어놨네. 틀렸네요. 2번 상표권자는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 상표로 지정 상품과 동일유사 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한다. 틀렸죠? 동일 범위만 독점이야. 주입식이라 그랬어요. 그냥. 상표법 기본 강의 싹 훑고 나면 유사 범위는 왜 독점이 아닌지 알게 돼. 그 중에서 오늘 하나 본 거예요. 손보청은 아까 말씀드렸죠. 출원 상표를 지정 상품을 사용해야만 업무상 손실이 발생된다. 그런 컨셉이야. 내일 손배청 할 거거든. 손배청, 손해배상 청구. 거기서 같은 컨셉이 있어요. 여튼 유사 범위는 아직 독점 없어요. 앞으로도 독점 없고. 유사 범위에 대해서 독점이 있는 건 우리가 다음 달에 배우실 디자인에만 독점이 있어. 상표 유사 범위에 독점이 없어요. 3번 상표권은 이전할 수 있고 지정 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 유사 상품을 함께 이전해야 되고 이에 위반하면 무효 사유다. 분할 이전은 주체 변경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사 상품 함께 봐야 돼. 그쵸? 근데 등록 전 하자면 거정 의무, 등록 후 하자면 취소 사유라 그랬어. 지금은 등록 후 하자죠. 상표권 이전이래잖아. 그럼 취소 사유로 가야지. 무효 사유가 아니라. 기출 문제예요, 이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이거 어려워요. 쪽지 시험. 이건 맞추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기출을 문제풀이 대비해서 좀 틀려보고 이 틀린 거 위주로 해서 좀 기본서 볼 때 조심해서 보시라는 취지예요. 절대 맞추려고 문제 내는 건 아니야. 기죽지 마세요. 당연히 틀려. 저도 한 5년 안 보고 보면 틀릴 것 같은데 5년 딴짓 하다가 보면 안 그럴라나? 틀릴 것 같아요. 어떻게 맞춰? 맞출라나? 한 10년? 여튼 계속 보시면 돼요. 이게 똑같아. 정해져 있어요. 어디까지 했나? 2번까지 3번 받고 4번.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지정상품마다 분할할 수 있고 상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틀렸죠? 지정상품마다 분할할 수 있죠? 주체 변경 없는 거야. 그리고 언제까지 할 수 있어?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또 분할할 수 있죠. 소멸된 경우라도 상표권이 소멸돼도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고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심결 확정될 때까지 분할할 수 있고 이렇게. 5번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의 2 이상인 경우 그 상표권을 상품마다 분할할 때에는 유사상품 함께 분할해야 한다. 분할 이전 아니죠? 분할이잖아. 이런 제한 없죠. 그래서 유사상품이든 아니든 쪼갤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오늘은 처음으로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나고 내일 이어서 권리소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혹시 여유 되시면 내일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특허법 98조 있죠. 특허법 98조, 특허법 138조, 특허법 183조 이어지는 거 있잖아. 98조 계약실시권, 138조 강제실시권, 183조 법정실시권 이어지는 그거 있죠. 그거 좀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일 92조 할 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92조 빡세긴 한데 혹시 나갈 수도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상표권자가 등록 상표를 표시한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권리가 소진돼서 제3자가 그 상품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도 침해가 되지 않는다. 맞죠? 목적 달성 소진. 2번 상표권이 소진된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상품을 가공하거나 수선해서 실질적으로 재생산되었다 평가되면 당해 상품 아니지. 당해 상품 아니니까 효력 미치는 겁니다. 3번 지정상품 존속기간, 지역 등 통상사용권의 범위는 통상사용권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넘는 통상사용권자 상표 사용행위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맞죠? 하지만 4번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 조건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쭉 읽어보고 부일 내기상수죠. 메트로시티 사안, 판매 장소 제한 약정이 위반됐다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양도행위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 옳은 지문이고요. 기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진병수 보겠습니다. 1번 오늘 진병수 복습해 오셔야 내일 그 연습할 수 있어요. 진병수 진출품 복습해 오셔야 돼. 1번 진정상품 병행 수입으로서 상표권의 침해를 면하기 위해서는 수입되는 상품과 국내 등록상표가 부착되는 상품의 품질이 동일해야 되죠. 근데 품질의 동일해서 어떻게 판단해? 실질적 차이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 자, 2번 진병수로서 침해를 면하기 위해서는 품질이 동일해야 되는데 무상수리나 교환도 동일 틀렸죠. 제품 자체의 내구성을 보는 거죠. 서비스는 보는 게 아니지. 그에 부수되는 서비스. 3번 국내 상표권자와 외국 상표권자가 다른 경우라면 진병수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틀렸죠. 국내외 상표권자가 다르더라도 법적 경제적 밀접한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총독계 이렇게 말씀드렸죠. 총독계 국내 총대리점, 독점조 판매업자, 계열사 관계에 있다. 라고 하면 그놈이 됩니다. 4번 진정상품을 병행 수입하는 자가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임의로 제작한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표시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항상 국내 상표권 침해하는 거 틀렸죠. 소분행위 원칙 불허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순 유통은 되죠. 단순 유통. 자, 5번 병행 수입업자가 진정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그 행위는 영업주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영업주체 혼동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지. 언제? 영업표지로서 기능을 발휘하면 영업주체에도 해당하죠. 그러면 부경법상 행위금지 청구, 즉 부경법 2조로 남욱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상표권 침해는 아니겠지. 우리나라에서 해외 유명 제품을 단순히 파는 걸 넘어서 매장을 열어 매장 외부 간판에 그 등록 상표를 표시하게 되면 그 사장님은 국내 공인 대리점인 것처럼 이해가 되잖아. 영업주체 혼동행위. 라고 하더라도 출처 혼동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출지문.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가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진정상품의 화장품을 보다 작은 용기에 재병입하면서 그 용기의 임의로 제작한 등록상표를 표시해서 판매한 경우 이건 소분행위죠. 원칙 불허죠. 침해를 구성하지 않다. 틀렸죠. 실제 판례에서 하는 그림 물감이었는데 기출이 화장품으로 나온 거야. 거기에 준해서. 품질을 깨트릴 우려가 있죠. 출처의 어떤 표시 기능도 깨트릴 우려가 있습니다. 권리 남용 봅니다. 1번 상표권 행사가 공정한 경쟁 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신의 측에 위배되는 등 법적 보호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면 권리 남용이다? 이거 어디에서 나온 멘트일까요? 진한커피네 멘트, 진한커피. 신의 측에 반하는 권리 행사 권리 남용. 2번 상표 등록이 무효 심판에 의해서 무효될 것이 명백한 경우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 금지 손해배상 청구 특별한 사정 권리 남용. 이거 뭐죠? 하유드. 3번 침해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상표권자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항변이 없는 경우에도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무효 여부 심리 판단할 수 없죠. 항변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4번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며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뭐죠? 이 신용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신용이죠. 카타나 판례. 그러한 사용을 용인하면 상표법이 취하고 있는 등록주의 원칙의 근간을 훼손되므로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을 볼 수는 없다라고 하고요. 카타나 판례는 진한커피 판례를 선결로 하고 있죠. 그것까지도 이해해주고. 5번 상표권자가 자기의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주지 상품에 대한 부정경쟁 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다시 읽어보자. 상표권자가 자기의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하는 게 이게 뭐야? 89조 본문. 맞죠? 전용권 범위잖아. 그런데 타인의 주지 상품에 대한 부정법상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있지. 왜? 권리 남용인 경우 사임당 판례처럼 89조 본문에 따라 권리 행사하는 걸 권리 남용이라면 부경법 15조 적용이 배제되고 부경법 2조 적용할 수 있겠죠. 상표법 적용하지 않고. 기출지문. 첫 번째, 상표권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 남용 성립 필수 요건은 아니다. 맞죠? 진한커피 판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기시험 9회까지 보셨고요. 10회네. 9회? 10회. 10회죠? 10회? 특기시험 10회 보셨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내일 진병수부터 좀 이어서 할게요. 진병수 복습 잘 해오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표법 쪽지시험 11회입니다. 쪽지시험 총 16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6회로. 우리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11회.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빠르게 가겠습니다. 1번 90조는 등록상표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사용상표에 관한 규정이고 사용상표가 결합상표인 경우에는 일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죠. 90조는 갑의 등록상표 기준이 아니라 을의 사용상표가 자유사용 영역인지를 보는 거야. 결합상표 일부에도 적용될 수 있죠. 왜? 90조는 33조와 달리 만으로 이런 거 없잖아. 다 되죠? 2번 90조 사망 소정의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는 점은 상표를 사용하는 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을 너가 90조 1항 1호 입증하고 갑 내가 90조 사망 입증해야 되죠. 따라서 을 너는 너의 상호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나쁜 놈이다 라고 갑이 입증하는 거죠.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라고 입증하는 거죠. 선사용권이랑 반대된다 그래서 입증 책임이. 3번 자기의 성명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를 면할 수 있다.
보사방표 틀렸죠? 상관사로 바뀌었어. 상관사. 4번 90조 1항 1호는 그 사용자가 자기의 상호를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맞죠? 상관사 세 가지 유형으로 기기적으로 나와서 첫 번째 온리상호, 두 번째 상호이면서 상표, 세 번째 온리상표. 상관사는 뭐야? 첫 번째, 두 번째.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상표라도 돼요. 온리상표만 아니면 돼. 4번 했고 5번 90조 3항에 따라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선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써서 널리 알려져? 틀렸죠? 톨토이즈 거부표 판례 동일 사용 필요설 불효설 분류설 됐죠? 6번 90조 1항 2호는 상품의 보통 명칭이나 품질을 보사방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대한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틀렸지? 만으로 빠져. 만으로. 90조는 만으로 다 없어. 33조는 1항 1, 2, 3, 4, 5, 6, 7 중에서 2호 없고 7호 없죠. 2호는 만 없잖아. 7호도 만 없어. 나머지 1, 3, 4, 5, 6은 다 만으로 있죠. 8번 90조 1항 3호 입체적 형상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가 적용되기 위해서 등록상표가 반드시 입체상표로 등록되어야 해. 이거 90조 1항 3호의 취지죠. 등록상표가 입체상표로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 권리 범위에 대해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규정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명문의 규정상 등록상표가 입체상표로 등록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랬어요. 9번 90조 3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정한 목적이란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등록상표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한 목적이다 볼 수 없다. 다 좋은데 뭐가 틀렸어? 부정한 목적 어디서 나와? 13호, 14호에서 나와. 34조 1항 13호, 14호.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 부정경쟁의 목적. 부정한 목적이 부정경쟁의 목적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틀렸다. 10번 등록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도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그 지정상품에서 사식치, 뭔 말입니까? 등록 전 사식치지? 등록 전 사식치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90조 1항 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사식치하면 그게 등록 전 사식치든 등록 후 사식치든 90조 1항 2호 적용 안 되지. 따라서 독점권 미치는 거죠. 침해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야. 11번 등록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지정상품에 대해서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라도 이건 뭔 말이에요? 등록 후 사식치지? 등록 후 사식치. 그렇게 읽혀요? 등록상표 구성 중. 뒤에 나온다. 식별력 취득이 등록 후에 이루어졌다. 등록 후 사식치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90조 1항 2호가 적용된다? 자유사용된다? 안 돼. 사식치 하면 등록 전이든 등록 후든 자유사용 안 돼. 되셨죠? 틀렸고. 12번 90조 1항 2호 식별력 4호 식별력이죠? 2호는 보통 명칭 성질 표시 4호는 관용 표장 현지명 이렇게 있어. 얘네들은 33조 1항 각호에 식별력 없는 상표를 제한이야 예시야? 예시죠? 예시 열거적으로 규정한 거야. 그래서 33조 1항 5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상표는 명문의 규정 없지만 자유사용 가능하죠? 라는 게 확대 적용 판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기출지문 첫 번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의 보통 명칭을 보사방표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적법하게 등록된 후 당해상표가 등록상표가 상품에 대한 보통 명칭화가 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가? 뭐 분쟁이 터진 셋 중 하나거든. 예를 들어서 갑이 A를 등록을 받았는데 얘가 차고 등록이 아니라 적법하게 등록된 거지. 그리고 나서 을이 A를 사용하니까 갑이 을한테 뭐 침해 금지, 뭐 손해배상, 뭐 권리범위형 심판 이런 거 청구했다라고 할게요. 식별력이 있어. 식별력이 있어. 근데 등록 후 보통 명칭화가 된 거야. 등록 후. 그럼 이것도 보통 명칭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90조 1항 2호에 따라 자유사용이 될까? 이 인원이잖아. 90조 1항 2호에 해당하는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 자, 볼게요. 침해소송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판단하죠. 종결시 기준. 그렇죠? 권리범위항 심판은 심결시 기준 판단해. 손배청은 침해시 기준인데 아이 보통 명칭 언제 하라고 했어? 사회심 변론 종결시라고 그랬죠. 이거 변태 같은 거 하나 있다 그랬어. 그래서 사회심 변론 종결시 기준. 어쨌든 이거 다 등록 후 사정이죠. 등록 후 사정이잖아. 따라서 등록 전에 보통 명칭이 아니어도 등록 후 식별력 사용하면 자유사용 되는 거야. 됐어요? 차고 등록만 자유사용이 되는 게 아니야. 식별력 없잖아? 그 식별력 없게 된 시점부터는 자유사용 다 되는 거야. 식별력 없는데 자유사용 돼야지. 설령 무효가 안 됐어도 자유사용 되는 거야. 귀찮잖아, 무효심판 청구하기. 그래서 있는 조문 아니야. 자유사용 가능하다 이거예요. 정리할게요. 등록 전이든 등록 후든 상관없어. 식별력 상실하면 자유사용 되는 거야. 이 얘기예요. 90조 1항 이후 자유사용 되는 거다. 두 번째,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불가결한 이토의 형상으로 구성된 상표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90조 1항 5호죠. 기능성 이론. 세 번째, 33조 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상표의 상품과 동일한 상품의 품질을 보사 방표한 상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에 일관된 입장이다. 이건 뭐죠? 등록 전 사식체 한 거지. 등록 전 사식체 했으면 효력 미치지 않아요? 효력 미치죠? 등록 전 사식체에도 독점권 인정된다니까? 천천히 읽어보세요. 등록 전 사식체에도 독점권 인정되는 거야. 효력 미치는 거야. 자유사용 안 돼. 자, 그냥 이렇게 정리해. 등록 전, 등록 후 다 상관없어. 식별력 있으면, 즉 사식체 했다라고 하면 자유사용 더 이상 안 돼. 등록 전, 등록 후 상관없어. 식별력 없잖아? 자유사용 다 돼. 그렇게 푸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1번. 92조 1항에 따라 상표권자가 등록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등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제3자의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상표권 행사하기 위해서 저작권자 동의 필요... 아니죠. 전용권의 제한이지 금지권의 제한은 아니다. 넘어가고 사용권 보겠습니다. 1번. 99조 1항에 따른 선사용권을 주장하는 자는 부정정적 목적이 없다고 입증할 책임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90조 3항과 99조는 입증 책임이 반대로 돼 있어. 부정경제 목적에 대해서. 2번. 99조 2항에 따른 선사용권을 주장하는 자는 출원 전 사용에 의해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됐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왜? 요건이 아니잖아. 99조 2항은 특출인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3번. 99조 1항 2항에 따른 선사용권을 가지는 자에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혼동방지 표시 청구권을 가진다. 자, 일단 컨셉은 그거야. 우리를 위해서 혼동방지 표시 청구하는 게 맞아. 근데 99조 2항은 불쌍하잖아. 얘한테 하지 마 이거예요. 영세상인. 4번 99조 1항 2항에 따른 선사용권 지위 승계한 자도 가질 수 있다. 이것도 컨셉이 지위 승계한 자 되는 거야. 아니 근데 99조 2항은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인데 어떻게 승계하겠냐는 겁니다. 안 된다 이거죠. 승계에 빠진다라고 했고. 틀렸네. 상표권 이전 공유 보겠습니다. 1번.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권자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전 등록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민법은 이게 되지. 왜? 목적물 인도 의무라는 주된급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상표법은 목적물 인도 의무라는 주된급부 의무가 없죠. 그래서 이거 안 돼. 2번. 심지어 등록 청구권자가 실제 사용해서 주지상표가 돼도 소멸시효 주장하는 게 제한되는 건 아니야. 물론 주지상표가 되면 상표법상 보호는 해줘. 어떤 장치에 의해서. 하지만 소멸시효랑 관련이 없다 이겁니다. 3번.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민법상 공유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맞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상표권 공유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을 포기했어. 그럼 그 지분 비율로 나머지 공유자한테 기속되죠? 이거 민법 내용이잖아. 그죠? 4번.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전원이 심판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한다. 여기 포인트가 뭐야? 해야 한다죠? 해야 한다. 고필공, 구효필적 공동심판. 상표권 소멸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릴게. 다 다음날 소멸하는 거야. 딱 하나만 빼고. 딱 하나가 뭐야? 전환 등록되는 날 소멸하는 거죠. 이거 빼고 다 다음날 소멸하는 거야.
1번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상표권 이전 등록하지 않으면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소멸한다고요. 다음날. 2번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 종결 등기 1 괄호 열고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 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 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 종결 등기로부터 6개월 맞죠? 뭐야 그 다음에? 당연히 빠른 날이야. 맥스 6개월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당연히 빠른 날 이하 같다까지 상표권 이전 등록하지 않으면 청산 종결 등기 1 언제? 다음날 소멸하는 거죠. 빠른 날 다음날 소멸하는 거죠. 침해 보겠습니다. 1번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소지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라고 본다. 이게 뭐죠? 108조 1항 2호죠. 간접 침해. 여기서 이때 교부 판매의 대상은 상표 그 자체가 아니라 뭐다? 상표를 표시한 물건이다라는 물건. 그래서 아까 누군가한테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누군가한테 상표 사용을 허락한 행위는 직접 침해도 아니고 간접 침해도 아니라 그랬어. 그렇죠? 누군가한테 상표 사용 허락하는 행위를 갖다가 108조 1항 2호에서 말하는 교부 판매로 보지 않아요. 2번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받은 자가 천천히 읽어야 되겠다. 침해를 주장받은 자가 수개의 아니구나. 빨리 읽어도 되겠다. 죄송합니다. 상상적 경합인 줄 알았어. 이거 아니네. 루이비통이죠? 루이비통. 침해 주장을 받은 자가 수개의 표장을 개별적으로 각각 상표 등록받고 개별적인 표장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조합된 표장이 자타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별도의 식별을 가지게 되고 다른 상표권자가 조합된 표장 전체 형태의 사용에 대한 침해를 묻는 경우라면 침해 주장을 받은 자의 각각 상표권에 기초한 사용권에 대해서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없죠. 89조 본문은 동일성 범위란 말이야. 동일성 범위. 그렇죠? 동일성을 벗어나게 돼 이거는. 3번 상표권 침해란 고의과실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상표를 지정상표과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침해는 고의과실 요건으로 안 해. 무과실이어도 침해는 침해인 거야. 무과실이어도 야 쓰지마 하면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4번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침해시 기준 맞죠? 근데 잘 봐야 돼. 손해배상 청구는 침해시가 맞는데 이상한 거 하나 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려요. 90조 1항 2호 소송의 보통 명칭은 사실심 변론 정규시라고 이상한 판례가 있고 둘 다 출제되고 있어요. 다음 달인가 다다음 달에 기출 풀 건데 그거 계속 나올 거야. 네,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그 손해배상 청구권부터 할 건데 여러분들 복습 가능하시면 특허법 128조 좀 복습해 봅시다. 특허법 128조 복습해 오시면 다음 주에 그나마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쪽지시험 12회 풀고 그리고 심판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강의는. 쪽지시험 12회 손해배상 청구 1번 등록상표 임을 표시한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등록상표 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 맞죠? 조심할 게 뭐예요? 임을, 추정의 대상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지. 맞고 2번 등록상표 임을 표시했는지 여부 관계없이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과실이 추정된다. 법은 없지만 판례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침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번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고 110조 3항이네요. 이때 침해자의 이익액이라 함은 침해로 얻은 수익에서 침해로 추가로 들어간 비용으로 공제한 금액인 순이익을 말한다. 다 좋은데 한계 이익이죠. 한계 이익. 4번 110조 3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써야 된다. 틀렸죠? 침해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려면 우리들끼리 용어로 적어도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하면 동일이죠. 유사 빠져야지. 5번 110조 4항에 따라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얘는 특허라면 맞는 말이겠지. 하지만 상표는 손해 발생 간주설이 아니라 손해 발생을 전제로 손해액을 간주하는 손해액 간주설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즉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면 안 된다라는 게 원칙이죠. 물론 예외는 있어. 언제? 타플란트 판례. 그렇죠? 타플란트 판례. 예외는 있지. 16번 111조에 따라 법정 손배청을 하기 위해서는 침해자가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주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사용해야 되고 유사 상표나 상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맞죠? 111조는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진 않지만 적어도 등록 상표를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7번 111조에 따른 법정 손배청은 5천만 원. 이거 물가 오르기 전에 옛날 얘기라고 했죠? 1억 3억입니다. 1억 고의는 3억. 8번 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상표권자는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법정 손배청으로 변경할 수 있다. 111조 2항인데 변론 종교시 따지죠. 소재기했어요. 사실심 변론 종교시 나와. 그리고 판결 선고하는 판결 선고시 나와. 판결 선고 전입니다. 변론 종교는. 기타 벌칙 보겠습니다.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고의과실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친고죄. 비친고죄는 맞죠? 특실 상디 다 반의사 불벌죄인데 상표만 비친고죄 이렇게 했었던 거고, 그리고 고의과실 틀렸죠? 고의과실이 아니라 조문에는 뭐라 그래요? 고의과실 언급조차 없어. 그렇죠? 그래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만 돼 있지. 고의과실은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명문의 규정은 없어. 말 잘못했다.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대신에 판례에 갈 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요한다라는 거죠. 미필적 고의. 따라서 여튼 과실이 무조건 틀렸죠. 쪽지시험 12회 여기까지 하고 어려움 없죠? 심판 보시죠. 1번 특허심판 원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대리인을 서민해 줄 수는 있으나 심판 청구가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나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국선 대리인 말하죠. 국선 대리인은 신청입니다. 신청. 직권이 아니라 신청. 2번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언제나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해서 다시 심판 청구할 수 없다. 일사부재리인데 언제나가 틀리지. 왜? 전심판의 확정 심결이 각하 심결이면 안 되잖아. 근데 지금 지문은 각하 심결인지 아닌지 안 나왔죠. 단지 심결 확정이라서 틀렸잖아. 본안 심결이어야 되겠죠. 3번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의 인용 심결 확정된 경우 동일한 확인 대상 표장으로 소검범 청구할 수 없다. 인용 심결 확정되면 본안 심결 확정됐어요. 그럼 뭐 나와? 일사부재리. 적검범과 소검범 일사부재리 미치냐? 미친다. 이 얘기죠. 4번 출원 상표의 지정 상품이 10개이고 거절된 상품은 5개이다. 이 경우 거절된 상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거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조금 수정할게요. 조금 수정해서 두 번째 줄에 거절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합시다. 청구할 수 있다 하고 옳은 지문으로 바꿉시다. 옳은 지문.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다시 보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10개이고 거절된 상품이 5개이다. 이 경우 거절 결정된 상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전부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고 일부 청구도 되는 거야. 거불심. 5번 특허법상 권리범위행위 심판은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다. 특허법은 맞지. 아니 잠깐만 청구항 왜 나와? 아이 구별하라라고 나왔나 보다. 맞죠?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항마다 취할 수 있다. 맞죠? 6번이랑 구별하라는 취지로 냈어요. 상표법상 권리범위행위 심판 6번 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는 거 맞는데 취할 수는 없죠. 특허가 맞게 운영되고 있는 거고 상표가 특이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일부 청구가 되면 일부 취하되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7번 특허법상 거절결정 불복심판은 거절결정된 청구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항마다 취할 수 있다. 틀렸죠? 얘는 출원 일체원칙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부 무조건 거부심 청구하는 거고 취하하면 전부 취하되는 겁니다. 8번 반면에 상표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청구할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죠. 부분 거절입니다. 이어서 보정각하 결정 불복심판, 거절 결정 불복심판입니다. 1번 40조 보정, 41조 보정에 대한 보정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40조 보정에 대해서만 보각결정 불복심판 청구하고 41조는 특허법 법리로 가는 거죠. 거절 결정 받고 거부심 가서 다투게 됩니다. 2번 당사자의 심판과 달리 거절 결정 불복심판에서 보조참가 허용 안 되고 그 초소송도 마찬가지. 틀렸죠? 소송은 행정소송이고 민소법 준용해서 민소법상 보조참가 허용된다. 이렇게 보고요. 무효심판 봅니다. 상품이 이 이상인 경우 어느 하나라도 거절 이유가 있으면 전체가 등록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1개라도 무효사유가 있으면 전부가 무효된다. 틀렸죠? 둘 다 틀렸네. 앞에 있는 건 출원 일체원칙이 이미 폐지됐기 때문에 틀렸고 뒤에 있는 건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돼야 되니까 틀렸죠. 앞에 뒤에 다 틀렸다. 1호 보겠습니다. 119조이랑 1호 상표권자 부정사용 취소심판입니다. 요건은 상고유수죠. 상고유수. 1번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출처에 관한 혼동 가능성을 인식하여야만 1호가 적용. 논점 뭐야? 고의. 고의는 대상상표 존재를 알면 족하다라고 하죠. 반드시 혼동 가능성까지 인식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2번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실사용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출처에 관한 혼동 우려가 더 커지게 되면 유사다 이거죠. 유사다. 굉장히 특이한 법리라 그랬어요. 3번 마찬가지 읽어보시고 디스커버리 판례입니다. 4번 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가 출처에 관한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와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에이 상관없죠. 등록상표랑 대상상표는 아무 관련 없어요. 5번 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부정사용. 틀렸죠. 과실 빠져야지. 고의죠. 고의. 6번 1호는 상표권자 부정사용을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 상표의 명성이냐 신용에 편승하려는 부정경제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 이익 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과 권익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맞죠? 이런 거 외우지 말고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야. 7번 보겠습니다. 상표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부정사용은 물론 양도인의 부정사용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거 맞나요? 하자승계 된다 그랬잖아. 하자승계. 됐죠? 2번 출처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가 오로지 식별력 없는 표장만으로 됐으면 본화가 적용될 수 있다? 틀렸죠? 노예로 판례죠? 식별력 없는 표장만으로 돼 있으면 혼동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설령 실사용 상표랑 대상 상표가 동일 유사하다 하더라도 혼동 가능성 없다라고 했고 이거 선회해달라고 그랬죠. 동일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표현은 9번
119조 1항 1호의 취소 심판은 취소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맞죠? 제척기간 적용되는 취소 사유죠. 제척기간 적용 없는 취소 사유 몇 개? 3개. 3호, 4호, 6호. 6호는 특이하게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했었죠. 등록일부터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호는. 10번 부정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 1호에서 등록상표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한 것인지는 불사용 취소심판에서의 상표 독립성 판단 기준과 마찬가지 틀렸죠.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거고 이해하자면 1호가 3호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해요. 엄격하게. 취지상. 자 11번 상품의 품질 오인이나 타인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혼동은 현실적은 물론 염려만 있으면 족하죠. 맞는 지문이고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이 청구된 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 심판원은 기각하는 심결. 심판 청구하고 나서 하자 취소될 수 있는 건 몇 개? 2개, 4호, 6호라고 말씀드렸어요. 4호, 6호. 나머지는 하자 취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각 심결할 게 아니라 인용 심결해야 되겠죠. 두 번째, 상표권자가 지정 상품에 등록 상표와 유사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가 주지 점용하지 않아도 취소될 수 있죠. 대상 상표는 반드시 주지 점용할 필요는 없고 특출인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2호 보겠습니다. 2호. 1번 통상사용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중 1인만의 부정사용으로도 2호에 해당할 수 있다. 맞죠? 1인만 뻘짓해도 수요자 혼동되니까 다 취소사유다라는 거고요. 2번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가 부정사용을 하는 경우에 2호의 취소사유뿐만 아니라 120조 취소사유도 해당할 수 있죠. 3번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가 부정사용을 하는 경우라도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120조 취소심판에서 취소를 면할 수 있다. 틀렸죠. 119조에 따른 취소는 면할 수 있겠지만 120조는 상당한 주의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4번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상표 사용 허락받은 사용권자도 타인이죠. 사용권자 본인 빼고는 다 타인인 거예요. 5번 상표권이 이전된 후 상표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사용권자가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종전 상표권자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때 상표권자가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건 2호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반에서 얘기하는 거죠. 상표 전반에서. 사회통념상 부정사용으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고려해서 2호를 판단해야 되겠다. 3부자 판례죠. 성능 3부자. 기출지문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품질오인 또는 타인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만 취소심판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고의 필요 없죠?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됐으니까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3호 보겠습니다. 3호.